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조금 전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12시 영장 심사인데 김호중 씨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법원에 나왔죠? 네, 김호중 씨 30분 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도 죄송하다, 심사 잘 받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신 건가요?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잠시 뒤인 낮 12시부터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고 은폐를 시도했던 혐의로 소속사 대표와 관계자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취재진을 피해 이미 법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흘 전 김 씨를 조사한 뒤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과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 당일 김 씨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훼손한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긴 했지만 경찰이 판단한 음주량에 비해 상당히 축소해 진술하는 등 수사의 비협조적 태도도 영장 신청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담당 검사도 직접 나와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요. 검찰은 경찰 수사 사안이지만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직접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고요. 매니저 허위 자수와 관련해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을 10잔 이내로 마셨으며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연결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주점 CCTV와 직원 진술 등을 통해 김 씨가 당시 소주 여러 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고 몸을 휘청일 정도로 취한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영장을 신청하면서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과 김 씨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호중 씨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각 당에서 표단속이 한창인데요. 공수처 수사로 나온 이른바 VIP 경로설이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연일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 경로설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여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특검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에서 나온 결과가 야당 주장과 비슷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자체가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서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사건 관계자의 통화 내역, 대통령 경로 진술 등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항들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경로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담요가 머리와 발을 동시에 덮을 수 없듯이 VIP 경로설은 권력의 짧은 담요로 온전히 덮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야 모두 이탈표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여당 의원들이 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공방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금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의 압박을 이어갔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대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혹은 여당 대표까지 3자가 만나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현행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것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44%에서 45% 사이는 충분히 열려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일단 정책을 덜컥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라며 이번엔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소득 대체율 45%는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라는 겁니다. 마치 정부와 여당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몰고 가는 프레임 작전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 강행과 특검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이니만큼 미래 세대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동의 아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44%까지 타협을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대통령실 인사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발탁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로도 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했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기용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수사하다 보니 특장점을 알게 돼 발탁하는 거냐며 해당 인사를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며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험이 많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를 언급했다는 주변인 진술에 이어서 이번에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VIP 경로설이 확인되면 공수처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은 윗선의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로 다음 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배경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발화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사령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침 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가 진술한 겁니다. 공수처는 또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보아와 통화하며 VIP 경로설을 언급하는 녹취 파일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박 전 단장과의 대질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VIP 경로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의 김재훈 변호사는 마치 VIP 경로설이 실체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프레임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왜 VIP 경로설의 진위를 밝히겠다며 해병대 사령관과 부하인 전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까지 시도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가수 김호중 씨가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심사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장 심사가 12시라서 언론에서는 한 11시 30분 무렵 아니면 조금 늦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허를 좀 찔렸습니다. 네네. 11시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좀 일찍 나온 거죠? 예, 보통은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기 약 20분에서 30분 전까지 출석하라고 통지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는 게 통례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른 시간에 출석해서 변호인과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직접 진술할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일찍 출석을 했는데 그렇다고 앞선 다른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먼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저도 사건 관련 보도해드리면서 영장 심사 시간이 12시로 잡히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긴 한데 좀 이례적인 시간인가요? 아니면 12시 많이 잡히나요, 시간이?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례적이지 그 않습니까? 이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내지는 4명입니다. 일주씩 돌아가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되는데 구속 영장 신청되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하루 오전 기일에 영장 실질 심사 진행을 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9시부터 10시, 11시에 걸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12시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각각 11시 30분과 11시 45분, 김호중 씨가 12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같은 사건이지만 피의자가 다르면 각 피의자별로 시간이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12시까지 시간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같은 사안의 피의자인 만큼 공통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공통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3명에 대해서 11시 30분, 11시 45분, 12시가 지정돼 있지만 11시 30분에 3명 다 들어와서 한 번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 3명을 한꺼번에요? 예, 그렇게 제안할 경우에는 11시 30분에 예정될 수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상당히 일찍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3명의 시간이 이제 붙어 있어서 이게 좀 의도해서 이렇게 한 건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추후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가 원래 김호중 씨가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원래 영장 심사를 좀 늦춰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잖아요. 법원이 바로 기각을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영장 실질심사 기일은 일반 재판 기일보다 연기 신청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를 들어야 연기 결정을 해주지만 영장 실질심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라 더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사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입원에 있어서 걸어서 나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그 기일을 연기해줬다면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이 일었을 것입니다. 오늘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신데요. 김호중 씨 모습 조금 전에 이제 보셨을 텐데 짤막한 입장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포토라인 서면은 뭐 팬이나 많은 이제 국민에 대해서 좀 뭐 자숙하겠다거나 혹은 뭐 미안한 마음 그런 걸 좀 장시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짤막하게 죄송하다 이렇게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저는 오늘 복장에 더 신경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남 경찰서에서 6시간 버티기 할 때 여러 가지의 본인의 불편한 심리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격식 있게 언론 앞에 서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라고 해도 점퍼 차림이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좀 격식 있게 정장 있고 사실은 연예인에게는 이 자료 화면이 두고두고 계속 쓰이고 사진이 계속해서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좀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국민 사과,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좀 바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귀가 당시에 6시간을 버티다 귀가할 때에 어떤 뭐 걸음걸이나 손 제스처나 표정, 약간 옅은 미소가 있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비판을 받다 보니까 표정을 굳히고 말은 최대한 아끼고 그냥 걸어 들어간다 이 부분에 집중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선 기자께서 그 차이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의 옷차림과 오늘 옷차림이 사뭇 달랐습니다.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해봤는데요. 왼쪽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몇 시간 동안 이제 경찰서 안에서 좀 버티다가 나왔을 때 상황이죠.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고 오늘은 영장 심사를 받을 때 양복 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표정도 오늘 훨씬 더 좀 긴장된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실제로 뭐 긴장도 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지탄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왼손을 주머니에 꽂고 나오면서 약간 옅은 미소로 마치 기자를 독려하듯이 지금 본인이 어떤 피의자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이 상황에 맞느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과거에는 이 연예인들이 영장 심사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할 때도 거의 다 양복을 입고 출두했고 밝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이제 머리도 좀 검게 염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과 좀 상반됐다가 마치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살짝 이제 언론에서 또 여론에서 도둑 출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상대적으로 이제 편안한 차림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의 의지와 달리 혹은 예상과 달리 결국은 짧게지만 뭐 20초 안팎 30초 이내지만 언론의 그런 모습을 격식 차리지 모습을 드러냈던 부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나는 포토라인에 안 서겠다. 경찰서 조사 받고 나서 좀 변호사하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렇게 언론 앞에 내가 먹잇감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위치라는 거, 내가 이 스위치마저 이제 이건 켜는 게 아니죠.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는 건 김호중 씨 입장에서 이 전기를 끄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란 표현을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셨는데, 말하자면 이건 저의 개인적 추측입니다만은 이 슈퍼 클래식, 어떤 클래식 공연 전까지는 나는 언론에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공연을 마칠 때까지는 어떤 피의자로서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 그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다.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 포토라인에 서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그 공연을 마치기 전에 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또 오늘 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이 언론 앞에 남기게 됐습니다. 어쨌든 김호중 씨, 오늘 예정된 공연은 결국 못하고 지금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짤막하게 남긴 메시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용투자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네, 오늘 기자들의 이 질문, 소주 3병, 메모리칩 이런 키워드들의 지금 영장심사 핵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속 가능성, 법률 전문가로서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만약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김호중 씨가 전격적으로 그동안 일부 부인해오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 그대로가 유지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직적인 증거 인멸 또는 범인 도피의 사법방해 의혹이 불거져 있고, 무엇보다도 경찰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도 이 사안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안은 다른 사안과 다르게 이 음주 운전 그리고 사고 미조치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자행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여타 사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과 검찰 간에 이미 상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하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상의가, 그 정도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 이루어졌고, 현 상태 그대로를 두고 판단한다면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오늘 담당 검사도 직접 출석한다고 하던데 이거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이례적입니다. 특히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가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법정은 일반 법정과 다르게 상당히 좁습니다. 판사, 피의자와 변호인, 방청석에 앉아있는 경찰관들의 숨소리도 들릴 정도인데 통상은 판사가 사안에 대해서 묻고 변호인이 답을 하고 일부 답은 피의자가 직접 진술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방청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지 검사가 들어와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예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특히 그렇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자체가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호중 씨 등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여타 사건에 미칠 우려가 상당하니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건을 검사 입으로 직접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이제 검찰 측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오늘은 이제 3명이 구속기로에 놓이는 건데 김호중 씨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4가지 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속사 대표 그리고 메모리칩 삼켰다고 주장한 본부장 3명인데요. 3명의 운명이 엇갈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김호중 씨에게 가장 중한 혐의가 더 씌워져 있는 이상 김호중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을 전제로 할 때
소속사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예. 본부장 외에도 대표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안 자체로 본다면 도주 우려가 높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는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긴 합니다만 통상 이와 같은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예.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면 김호중 씨는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관계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김호중 씨 내지는 다른 관계자들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장 발부 여부가 보통 다음 날 새벽까지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오늘 사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새벽까지 이어질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늦어도 예. 오늘 저녁 6시 전후에는 나올 것 같고 전격적으로 4-5시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나름대로 그동안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왔고 변호인 측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리적인 주장만 개진한다면 즉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한 가수의 음주 뺑소니 사고와 사건과 관련해서 소속사가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건 상당히 좀 드문 일이고 그만큼 김호중 씨 소속사가 이번 일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화를 자초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공연 때문에 영장 심사도 좀 늦춰달라고 했던 게 오히려 악수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 입장문 나올 때부터 어떤 피해자에 대한 혹은 심려를 끼친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보다 아티스트 보호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왔어요. 이 대표의 머리에는 아티스트 보호, 이것은 김호중 씨 개인에 대한 보호도 있겠지만 이 김호중 씨가 이 기획사에서의 주축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팬들, 국민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마치 제가 보기에는 팬덤에게 내는 입장문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김호중 보호합니다. 우리가 다 무엇을 책임지더라도 김호중은 보호합니다. 마치 이런 결의, 이때부터가 벌써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사고를 내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뒤에 거짓말로 은폐하는 이 거짓말의 모든 바탕에 오로지 김호중에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 잘못된 생각, 여기서 저는 모든 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바로 저는 이 아티스트가 어떤 연예기획사를 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많은 이 연예인들이 본인이 조금 컸다, 흔히 말해서 컸다라고 할 때 가족 기획사를 차립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이런 오히려 위기 대처에 있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렇죠. 건가요? 제3자가 정확히 있고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김호중 씨가 너무 일찌감치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자마자 이렇게 소속사를 옮기는 그리고 거기에는 6천형, 전 6천 매형 이런 식으로 좀 가족 중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좋은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악수가 됐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소속사는 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지만 다른 연예인도 많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존립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이런 어떤 운전자 바꿔치기, 옷 바꿔입기,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저는 그 바탕에는 어떤 그런 가족, 경영 이런 부분도 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김호중 씨 추후 활동 여부에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앞서 중요한 게 이제 증거인멸 여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일단 본부장이 내가 메모리칩 삼켰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가 직접 메모리칩 카드 빼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내야 발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경찰과 검사의 논리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자체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법이 정하는 수치를 넘어섰다 내지는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호중 씨의 진술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특정해내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적용하지 못하고 통상 실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자행했을 때 적용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면적인 법에 저촉되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단계이다라는 사정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본부장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하지만 김호중 씨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하거나 범인 도피 방조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사법방해의 주체에 서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금전을 통해서 기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면 변호인의 일부 조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던 사항을 전격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기존에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수준만 인정했다면 이번에는 만취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소주를 상당 부분 많이 마셔서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했다라는 취지의 인정을 전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 과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진술에서 진일보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진일보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의 판사 앞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을 향후에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이상 더 이상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 모든 사항을 인정하는 이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이 가장 중요한 혐의인 만큼 택시기사가 중환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중환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준다면 이때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이를 전제로 한다면 도주 우려 등을 우려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이른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략을 오늘 내세울지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좀 궁금한 게 본인이 예를 들어 메모리 카드를 내 거를 내가 없앴으면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면 죄가 되는 거군요? 법적으로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때에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내 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해 달라는 요청은 법이 허용하는 그 기대 가능성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되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증거를 인멸할 때는 증거인멸로 처벌은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대로 넘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서 증거인멸 우려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즉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직접 증거인멸을 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는 직접 증거인멸을 자행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뭐 소속사 대표 본부장 김호중 씨 세 사람이 얽혀 있는 증거인멸 정황인데 이게 뭐 개인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은폐가 된 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판사가 좀 이렇게 볼 때 증거인멸 혐의를 좀 더 짙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사실 이 사안은 위험운전 치상이나 도주 치상 자체가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긴 합니다만 택시기사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건이라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실형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구속된 사례는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없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은 있긴 합니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한 사람만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누군가는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전격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당장 음주 측정을 해야 할 대상자를 숨겨주는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증거인멸, 범인 도피, 위증 등 구체적인 사법방해 행위와 관련된 죄는 있을지언정 사법방해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방해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그 죄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구속영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부하여야 여타 사건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자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네.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김호중 씨 오늘 지금 영장심사 12시부터 시작하면 영장심사 받고 나서는 구치소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주장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은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고 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은 경찰서 유치장에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유치장으로 갑니까?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을 넘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심사를 마친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어야 하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구인영장에 따라서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내내 김호중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유치장에서 김호중 씨가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고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팬들 앞에 무대에 섰잖아요. 어제 공연 자숙 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이 된 셈인데 분위기가 어땠다고 합니까? 지금 이제 직접 공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던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단 환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립박수도 있었고 기립박수요? 눈물바다였다. 일부는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기도 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는 굉장히 팬덤이 강한 가수이고 이게 아무리 클래식 공연이라고 해도 이제 팬들이 많이 예매를 했고 특히나 그 이제 취소표 나온 것들도 특히나 김호중 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VVIP석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앞에 있는 것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윗돈까지 얹어서 팬들이 사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 팬들이 많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공연인가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팬들도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마음에 저는 더욱더 이제 어떤 그런 눈물을 보이는 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래 가운데 넬슨 도르마를 불렀는데 워낙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그 예. 마지막에 빛으로 하는 부분, 특히나 그 승리하리라 이 가수 부분에서는 김호중 씨가 눈을 이렇게 열타하게 또렷이 뜨고 주먹을 쥐어서 치켜 올렸다. 또 이 부분에서 이 모습을 보는 또 팬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또 팬들분들 중에는 또 눈물을 보인 분들도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공연을 찾은 팬들의 목소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나는 호중이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나는 내 손이라고 가족, 내 새끼가 잘못했을 때 버리는 못 버리잖아요. 내 가족이 잘못했을 때 내 손주가 잘못하고 내 아들을 내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입장이지. 호중이가 잘했는데 그러진 않아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내 새끼니까 가슴이 아픈 거지. 내 새끼 죽어버린 거지 뭐. 안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오늘 왔는데. 답답하면 봐보세요, 저기 지금. 막 기상하고 이러면 좀 속상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속상하게 하죠. 그렇다고 세상에 그렇게 다른 짓을 할 게 그렇게 없어요? 네, 일부 팬들이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팬분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입장을 보니까 손주, 내 새끼 이런 표현까지 나오네요. 실제로 이 팬분들에게 있어서 김호중 씨는 자식이고 손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그런 아픈 손가락,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듬어주고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아픈 손가락. 그래서 더 마음의 어떤 그 지지?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아니 어떻게 가족을 버리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 마음과 별도로 사실은 이분들이 써야 되는 건 마음만이 아니죠. 지금 금액도 상당히 취소표 나오는 걸 다 받아 안는 그게 최소 2억 원, 3억 원에서 만약에 정말 그 취소표를 정말 다 팬들이 사셨다면 5억 원, 6억 원을 쓰신 거예요. 사실 표가 얼마나 해요? 잘 몰라서 표가 그런데. 이제 15만 원에서 예. VIP 23만 원까지 23만 원. 네, 갔는데 이게 이제 취소 수수료가 30%였습니다. 물론 이제 김호중 씨 측에서 그 취소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취소 수수료 부담되기 전에 이렇게 팬들이 다 사 아는 것이죠. 지금 김호중 씨가 그러면은
일단 자숙에 들어가는 거고 향후 뭐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게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내놓은 것은 예. 6월 1일, 2일에 있었던 김천에서 있었던 콘서트 하지 않겠다. 사실은 오늘 공연도 강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영장이 기각되면 못하지만 기각되면 하겠다. 근데 이런 영장이 기각되면 이런 표현을 어느 연예인도 이런 표현을 어느 소속사도 쉽사리 그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어떠한 불똥이 될까 봐.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콘서트에 24일에도 서겠다라고 했었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24일에 영장 심사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서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는 법조인의 어떤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예. 어떤 차가운 여론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김천 공연을 일찌감치 거뒀다는 부분이 좀 눈길이 갔습니다.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그렇죠. 고향인데 거기에 또 소리길이라는 김호중의 길도 있죠. 저는 6월 1일, 2일 공연을 취소해도 팬들이 취소하지 않을 것이고 소리길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내가 금이 환영하지 않을 거면 그 고향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일부는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자숙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마땅히 했어야 할 활동 중단을 이제 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호중 씨가 워낙에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보통 스타들 광고 계약 보면 품위 손상 시 뭐 위약금 물고 이런 규정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또 소송도 잇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상존해 예. 있습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이 이 광고 매개체를 통해서 널리 그 이름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광고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 약 5, 6년 전부터는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둡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체적으로 그 예를 예시하기도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돼 갑자기 하차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에서 3배 정도 상당히 위약금을 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론 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실제로 법적 쟁점으로 붙게 되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창 그 광고를 진행해 오다가 더군다나 광고 초반에 갑자기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하차하고 오히려 그 제품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계약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마 김호중 씨가 이 일로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연예계 생활이 끝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예.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도 상당히 크게 떠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여러 광고 제품 가운데 또 하나는 조금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어폰이 있는데 네. 가격이 무려 19만 8천 원인데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팬들이 이런 티켓만 열심히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까지 이게 다 이제 예. 김호중 씨에게 불똥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데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공연이 김호중 씨가 이제 못 나가게 됐는데 그 공연도 팬분들이 이거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면 김호중 씨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 표를 환불하지 않겠다. 이런 또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뭐 학교 폭력 논란까지 불거져서 뭐 일부 팬분들은 언론이 마녀 사냥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던데 이건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 이제 학폭과 관련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경북예고에서 김천예고로 전학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학 사유를 두고 이 부분이 학교폭력 관련이었다.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뭐 조직 어떤 폭력 조직에서 활동을 해서 전학 갔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루머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 이런 부분은 뭐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예. 피해자들 인터뷰를 했고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소속사에게
대중이 주는 어떤 저는 사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빨리 엎드려 사죄하고 좀 더 신중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다른 사안도 나올 수 있다. 신중을 촉구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왜 거기까지가 나는 억울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런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는 대중이 아끼고 있고 그래서 조금 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 신호를 주시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덤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공인의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각이 12시 17분 지나고 있으니까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가 오늘 또 본인의 입장에서 입장을 또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를 전해드리겠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공인의 처신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강영욱 씨잖아요. 온갖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수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 뭐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는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된 사항이 이슈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이거를 대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부인하지 않을 거면 요거는 사실인데 요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입장을 내서도 본인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이 되도록 입장문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금 나도 전 직원이었다 하면서 강영욱 씨를 옹호하는 글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글이 상당히 지금까지 나왔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를 바라는데 그동안 연예인들의 어떤 사건을 보면 이번 경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이 반박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영욱 씨가 어떤 쪽으로든 본인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갑질 의혹 커지니까 박성배 변호사님과 저도 며칠 전에 이 갑질 의혹 관련해서 좀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도 지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절차가 지금 필요한 건가요? 사실은 전형적인 절차는 갑질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고 그 진정 사실을 일부 확인한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고용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들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자체 조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자체 조사를 위해서 실제로 보등 컴퍼니 측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 문이 닫혀 있고 회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진정이 조만간에 제기되거나 진정이 제기되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자들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를 따져묻고 이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강영욱 대표를 사후에 불러서 조사하고 대질신문을 진행하거나 대질신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6월 중에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즉 진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사무실이요. 컴퓨터도 다 처분하고 거의 폐업 절차라고 하던데 지금 업무도 안 하고 그런 상태예요? 남양주에 소재에 있는 이 보등 컴퍼니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에서 PC라든가 전화기까지 다 정리해서 중고 제품으로 내놨고 그걸 중고 수거 업체에서 다 수거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고 업체 수거하신 분에 따르면 이게 2월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루어졌는지 지금 말하자면 갑질 논란이 일어나기 전 일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보등 컴퍼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새로이 사업 구상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컴퓨터도 다 나왔다, 전화기까지 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적어도 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 잘 됐다고 그러는데 왜 문을 닫는 거예요? 회사는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데 예. 계속해서 예를 들면 예. 파는 패키지를 보면 예. 1년 패키지를 팔았다가 이게 너무 고가다 또 뭐 별로 효과가 없다 하니까 이걸 또 갑자기 없앱니다. 중간에 없애고 먼저 계약한 사람들한테 예. 이거 취소할 거면은 저는 못 해주고 더 해드리더라도 적은 금액 해드릴 거니까 소번에 연락하세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3개월 패키지를 팔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1:1 레슨 아니면 뭐 1회 수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폐업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계획 중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갑질 관련 주장만 계속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옹호글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이다. 어느 누가 일을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겠나. 이런 글 내용이고요.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에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됐다.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직원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 배변 그 봉투에 담아서 줬다는 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이제 누가 쓴 건지 이것이 사실인지 저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강영욱 씨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요. 일단 이렇게 폐업되면요. 회사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뭐 갑질 논란, 갑질 피해 관련해서는 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상은 또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폐업을 하게 되면 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이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원 감시 등 CCTV 설치와 그 운영 부분은 굳이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 조사 외에도 수사기관의 조사, 이 고용노동부도 일정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기관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현장 조사 외에도 각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그 각 당사자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양측이 그동안에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굳이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피해자들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 외에도 일부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관계 규명에 엄청난 한계가 불어닥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김영욱 씨도 반박을 상당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법적 논란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 부분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걸 두 분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성배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모이는 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가 3국의 협력을 완전히 복원하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전망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오는 26일과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엽니다. 중국에선 리창 총리,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각각 한국을 찾는데 한일 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첫날인 26일엔 한중과 한일 양자회담이 연이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리창 총리와 만나 양국 소통과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이어 열리는 기시다 총리와의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과 한미일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다음 날인 27일엔 한일 중 3국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각각의 회담 주제에 따라 3국 정상이 차례로 자유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1시간 반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인적 교류나 경제 통상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가 핵심 논의 대상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이나 재산권 보호를 바탕으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 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새 정상의 논의 결과는 회담 이후 발표될 삼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예정으로 삼국 정상회의 정례화 등 진전된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세 나라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현재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주력으로 쓰이는 4세대 제품 HBM3를 비롯해서 5세대 제품 HBM3E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HBM3와 HBM3E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지난달 HBM3E 8단과 12단 제품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 자금이 유입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넉 달여 만에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의 상장 신청이 증권거래법과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으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증권신고서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애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룸버그가 승인될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이면서 상황이 급 반전했습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의 증권 신청서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증권이라고 보던 미국 규제 당국이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은 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다시 이맘때 늦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로 따뜻한 정도인데요. 다만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국 곳곳에 여름 더위가 기승이더니 오늘은 지역별로 또 다른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부 곳곳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 곳곳과 또 전북 지역에는 공기가 다소 답답하기도 하겠는데요. 충남은 종일,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 전북에서는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남부 내륙 곳곳인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는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남부 산간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낮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는 30도가 예상되고요.
어제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동해안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기온 변화가 극심합니다. 강릉과 포항이 20도로 어제보다 12도에서 13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서울은 흐리지만 따뜻하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나들이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휴일 오후 서울 등 곳곳에서 시작해서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해가 구름에 가려졌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여전히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하겠으니까요. 바깥에서는 양산이나 모자로 볕을 잘 피해 주셔야겠고 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2025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대학 입학전형위원회를 엽니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서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대학들에 통보가 되며 대교협은 이를 다시 취합해 오는 30일 공개하고 이 대학들은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오늘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적극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역설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과도한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기존 교육 인력과 시설을 고려하면 현재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과도한 증원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졸업생들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중에 현재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는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결과를 뒤집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정원이 증가한 32개 대학은 증원에 앞서 학칙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교수 평의회 등 심의 절차 중에 부결돼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칙 개정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둘러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대교협 발표 전까지 학칙 개정을 못하더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대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칙 개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향후 모집 인원 감축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는 사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증가해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안에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임 회장의 압수물을 분석하다 발견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5,082만 8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율인데요. 농산물값 상승과 함께 2022년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소득이 26.8% 추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의 밥상 필수품으로 손꼽히던 김 가격이 요즘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미김 시장 1위 기업인 동원 F&B가 김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동원 F&B가 다음 달부터 모든 김 제품 가격을 평균 15% 올립니다. 주요 품목인 양반 들기름 김은 9,480원에서 이제 10,000원이 넘습니다. 1,980원으로 15.8%, 그리고 양반 참기름김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가 오릅니다. 동원 F&B 측은 원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미김 업체 가격 인상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CJ제일제당은 이번 달 초에 김 가격을 11%에서 30%까지 올렸고요. 광천김과 대청김, 성경식품도 주요 제품 가격을 10에서 30% 정도 올렸습니다. 조미김 업체들은 원재료인 김 원조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황의 부진에 공급은 줄어든 반면에 K푸드 인기로 글로벌 김 수요는 증가한 것도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1년 사이에 37% 증가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부담 때문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50% 늘었습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10여 년간 여행 홍보 대행업을 하는 39살 권소현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후 3년 전부터는 5천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조차 힘들어 장기 연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연체된 상황이니까 현금이 안 도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 인건비도 줄 수 없어서 올해 7년 동안 일했던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것, 그리고 전세를 빼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집을 줄여서 이제 원룸으로 가야 했었는데,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 기금이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나
대출 원금의 73%를 탕감받고 이제는 자력으로 남은 원금 상환도 마쳤습니다. 권 씨처럼 장기 연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최근 늘어나 1분기 말 5대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년 전보다 37%가 늘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가 늘어나자 지난해 월 평균 3,100명이던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700명으로 50%나 증가했고 신청액은 지난달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정책 사업을 위해서 정부 출자금 및 캠코 자체 재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1조 7,100억을 출자받았으며 향후 채무조정 신청 증가 등의 대응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은 캠코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연체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 할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1년 새 10% 증가했고 금액은 2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호조세지만 품목이 반도체와 IT, 선박으로 국한돼 있어 아직 그 온기가 내수 경기로까진 미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매출 악화라는 두 개의 큰 장벽에 갇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경우 AI 서버에서 일반 서버, 모바일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고성능 첨단 반도체 제품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태양광,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민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번 조치로 인한 반사 이익과 미국 시장 밖에서 벌어질 중국 제품과의 경쟁 가능성, 중국 공급망과 연계된 우리 기업들의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업계와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적극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입장을 냈는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건 맞습니까? 네, 먼저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부터 짚어드리면요.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HBM 4세대, 5세대 제품에서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난달 이 같은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해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보도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에 더 뒤처질 수 있다는 투자자의 우려도 언급됐던데 현재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부터 2% 안팎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2.68% 하락한 7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만 원 선을 오르내리며 거래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사실상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 덕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빼앗긴 주도권을 찾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여기에 노사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잠시 뒤 서초 사옥 앞에서 두 번째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문화 행사 방식으로 이 사측의 노사 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AI 관련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 엔비디아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이 주가가 장중 처음으로 $1,000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주가는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과 다양한 경제 이야기,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앞서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상승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으면 황제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황제주 반열에 오른 셈인데요. 뭐 천상천하 엔비디아 독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네.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배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반도체 넘버 1, 1위를 찍었습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 부분 1위는 인텔, 삼성전자, TSMC가 번갈아 가면서 해왔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엔비디아가 이 AI 열풍을 타고서 지난해부터 넘버 1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매출액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26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TSMC, 대만의 TSMC가 188억 달러로 2위고 네. 삼성전자가 넘버 3로 밀렸습니다. 네. 171억 달러의 순인데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총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봤더니 1분기에 무려 78.9%입니다. 네. 이 얘기 뭐냐면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790원, 800원 남긴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독점적인 기업 아니고는 제조업체에서 나올 수 없는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한 개 가격이 얼마일까요? 6천만 원 선이에요. 네. 현대의 가장 고급 차량, 제네시스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이번 실적 전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년까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줄 서십시오. 공급이 부족합니다. 근데 더 이제 웃긴 건 뭐냐? 이 회사는 손 안 대고 코 푸고 있어요. 이 회사는 공장이 없습니다. 이른바 패밀리스 업체. 네. 반도체 칩은 SK하이닉스에서 거의 대부분 받아가고요. 그 반도체 가지고서 누가 조립해 주느냐? 완제품은 대만의 TSMC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느려지다 보니 아직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그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즉각 반박을 했다. 저희가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5세대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지난 3월부터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거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젠순왕 이제 CEO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삼성 걸 이제 시제품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승인이 나지 않은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이 사이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얼마나 완제품을 품질 있게 경쟁력 있게 만들었느냐.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이 수율, 이 80%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먼저 이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 한 60에서 70% 정도 수율을 기대했는데 네. 오히려 더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밀이거든요. 반도체 수율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는 삼성은 아마 업계에서 알려지기로는 50% 남짓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정기산철도 아닌 5월에 반도체 수장만 핀셋으로 교체를 했어요. 7개월 앞당겨서 교체한 만큼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넘버 3로 삼성의 굴욕이거든요. 네. 이걸 만회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주가 보시면
삼성은 더 떨어졌어요. 네. 76,000원대로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 약보합으로 하다가 조금 좀 제가 들어올 때 주가 확인하니까 상승세로 반전했어요. 네. 어제 20만 원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올라가고 있다. 엔비디아의 힘에다가 여기서 나온 이 삼성전자가 아직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외신 보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급등은 하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네. 금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액분 주식 분할까지 내놨어요. 이렇게 황제주가 되면 10분의 1로 다음 달부터 주식 분할이라는 호재를 내놨는데 네. 실적도 이제 이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9%가 넘게 올라서 종가 기준 이제 1000비디아가 등극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는 전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네. 1.5% 넘게 떨어졌고요.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연달아서 미중시는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성격도 있고 그리고 주목할 건 뭐냐? 바로 이 어제 발표됐던 FOMC 5월 의사록을 보니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네. 오히려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발표됐던 두 개의 경제 지표가 모두 좋았습니다.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예상보다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PMI, S&P의 미국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도 기준선 50을 훨씬 웃돌면서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여전히 좋아? 미국의 경제 악장 국면이 지속이 되면 금리 인하 타이밍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네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전체적인 금리를 떠나서 엔비디아 매출만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I 칩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런 가정하에 엔비디아 주가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정말로 앞서 제가 이제 천상천하 이제 엔비디아 독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내년까지도 사실은 이제 수요가 너무 많으니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나가요. 아니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800원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기업이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인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하물며 삼성까지도 히든 카드를 들고서 이걸 잡아야 된다. 이 시장을 못 잡으면 도태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엔비디아가 매출이 꺾인다라는 분석이 나오면 네. 주가는 또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 1년 새에 200%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그러자 보니까 시가총액 어제 하루만 200조 원 넘게 올랐어요. 네. 2조 5천억 원으로 200조 원이라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을 어제 하루 만에 이게 만회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I 열풍 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가 넘고요. 여기다가 2위가 애플인데 아마 저는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는 애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네. 애플이 AI에 좀 취약해요. 애플은 좀 지는 애, 여긴 뜨는 애. 그러다 보니까 하겠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경쟁사들이 다 현금을 보유한 빵빵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안 되면 M&A를 통해서 기술을 빨리 격차를 좁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기업들, 삼성이든 인텔이든 아니면 이제 이 기술을 때문에 이 칩을 써야 하는 하물며 오픈 AI 이제 샘 올트만조차도 이 기술을 좀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행태를 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이제 단기적으로는 잘 나갈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견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고공행진하는 이런 주가 상승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당장 SK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네. 2달 전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시제품 발표하면서 한국에 굉장히 반도체 잘 만드는 기업들한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니까 그때 삼성전자 주가도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계가 갑자기 지난해 3분기부터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의 이 독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저는 삼성도 시간의 문제일 뿐 네. 수율의 문제가 있어요. 제품 성능을 좀 개선해 빨리 이 수율을 좀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핀셋 교체한 반도체 부문 수장 전영현이라는 이 수장은 네. 과거에 이제 반도체 디램의 이제 디램뿐 아니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1위로 여기에다가 갤럭시 7 노트가 이제 발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곤욕을 치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분이거든요. 네. 지금 엔비디아 칩에 지금 납품돼서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발열 문제라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외신에서는. 그럼 이 발열 문제를 얼마나 이제 빨리 해결하고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뭐 SK 하이닉스만 수혜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이 부품 AI 반도체 관련 이제 이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까지도 당분간은 조금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른다면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뭐 그 박스피라고 해서 네. 3,000선 돌파는 뭐 이제 뭐 거의 뭐 더 거들떠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 14개국 증시가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올해. 네. 미국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 대만, 인도 대부분 다 비슷한데 지금 우리 증시는 그동안 얼마나 부진했느냐. 2007년부터 최근 13년 동안 나스닥은 몇 배 올랐느냐? 10배 올랐어요. 네. 코스피는 1.4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올해 국내 주식 14조 원 팔고요. 미국 주식 7조 원 사들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증시가 언제까지 잘 나갈 거냐? 이거 당장 못 하거든요. 거기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네. 이게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기에다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다고 하죠. 6월 이제 이 종료 예정인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다시 부활하겠다고 얘기하니 네. 개인 투자자는 서둘러 발을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냐 이 반도체 일부 종목을 빼고는 실적 개선세도 좀 더딥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금 박스피에서 좀처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 박스피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자. 여러 가지 이제 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단순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배당 소득세 있죠, 거래세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있어요. 네. 다 걷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배당소득세 어쩌면 배당이라는 건 연말까지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 네. 여기 15.4% 너무 비싸요. 너무 과도한 세율을 붙어서 이게 장기 투자 요인에는 걸림돌 요인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래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는 우리는 걷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양도소득세는 부과를 하되 이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냐 단기 차익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네. 그런 걸 이제 좀 해서 우리도 이제 개인들이 너무 증시에서 단타하는 것 위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중장기적으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만 네. 되는데 지금 이게 과연 될지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더리움의 ETF 상장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을 하면서 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해줄 것이냐? 네. 아니 현대차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 이더리움은 이등주이긴 하지만 네. 현물 ETF 과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거의 이 승인받는데 매번 거절당해서 2년 걸렸어요. 네. 근데 이게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갑자기 왜? 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미국도 개인들의 표심을 이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했다라고 보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는 지금 그동안은 비트코인만 이제 이 현물로 개인들이 소액 갖고 투자할 수 있었다면 이더리움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투자 자산이 늘어나서 아마 조금 더 아마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금리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3.5%로 유지가 됐는데요. 1년 4개월째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만장일치였고요. 네.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째 최장기간 이제 고금리가 동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2.9예요. 네. 아직 목표치 2%에서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점점점 지연되면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4월보다도 더 커졌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만에 하나 이런 이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불안 요인뿐만이 아니라 네.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금리 동결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 그런 현황은 좀 보이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금리 기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를 시사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물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어떤 그 피벗 지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장 클 수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거의 공동으로 이제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렸는데 네. 그러나 물가가 떨어져서 경기가 회복되는 건 다 시차를 두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표, 끈끈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 타이밍이 지연되고 있지만 아마 유럽중앙은행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오히려 물가가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자 도생이 시작이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한은의 고심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나 내수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를 먼저 인하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금 환율 불안하죠. 수입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가가 안정되는 이창용 총재는 2.4% 선까지 낮아지면 그때 인하를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연말경에 가서면 미국이 한 9월 정도 내진 11월 정도의 금리를 인하하고 그걸 확인한 이후에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 3.5% 시대입니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지금 고금리 때문에 대출 금리가 또 오르고 있어요. 네. 기준금리는 1년 넘게 이제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은행들이 금융감독의 대출 관리, 총량 관리에 나서니까 오히려 이제 손 안 대고 정말로 대출금리의 가상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현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죠.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얘기는 기업들이 구태여서 추가로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사상 최대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건 뉴노멀이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가계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걸 시사하는 겁니까?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물가가 소득을 추월했고요. 여기에다가 지난해 말 이제 기업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대기업들 성과급 지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네. 삼성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게 그대로 녹아나고 있는데요. 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1.4% 늘었지만 올해 실질 소득은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1.6% 줄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소득보다도 물가가 더 오르고 여기에다가 지출이 더 늘다 보니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7분기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물가가 오른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먹거리입니다. 12개 지출 항목을 좀 따져보게 되면 네.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식료품, 비주류음료예요. 1년 전에 비해서 7% 넘게 올랐습니다. 아니 소득은 1.4% 늘었는데 7% 넘게 오른 게 가장 컸고요. 네. 여기다 음식 숙박업도 5.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먹거리 비중이 가장 이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좀 자각하고 있고 음식 숙박, 오락 문화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실질 소득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는 경제 악화의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계 여윳돈이 줄게 되면 부자들은 그동안 쌓아놨던 현금을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자는 오히려 기회예요. 자산 가격이 낮아지면 현저하게 떨어진 자산을 또 살 수 있어서 제2차의 어떤 이 자산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중산층 이하, 물가에 가장 취약한 이제 이 취약계층인데요. 이들은 2년 넘게 지금 이 가처분 소득이 줄고 물가가 고물가이다 보니 지금 쓰고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도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 추가로 빚내기가 어려워지고 이게 또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 이게 경기가 좋지 않은 이른바 이제 디플레이션이 좀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악순환되는 게 아니냐,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가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은 항공기 안전사고는 언제나 큰 위험이 되고 있죠.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의 안전 시스템과 대비 태세는 어떤지 김기봉 기자가 긴급히 둘러봤습니다. 잠들지 않는 지상의 조종실이라 불리는 대한항공 종합통제센터. 세계 110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기들의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한 운항 관리사가 뉴욕에서 인천으로 오고 있는 항공기에 긴급히 연락을 취합니다. 플라이 레벨 380 고고도에서는 터뷸런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고도로 운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 38,000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운항 중인 다른 항공기로부터 난기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곧 그 구간을 지나게 될 비행기에 위성 전화로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뜻밖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기류 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이카오 공급 웨더 차트로 미리 확인하는 기상 상황과 함께 운항 중인 항공기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실시간 현장 정보가 있습니다. 선행편 아니면 다른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먼저 겪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플랫폼이 준비가 돼 있고요. 기체 결함 사고를 막기 위한 정비도 사고 예방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기 점검은 물론 이상이 감지되는 즉시 이곳 경납고에서 진단과 수리를 받게 됩니다. 대략 축구장 2개 넓이의 10층 높이의 이 정비 경납고에는 대형 항공기 2대를 포함해 3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정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정비 작업은 24시간 계속됩니다. 대한항공은 성실한 정비 체계 덕에 지난해 정시 운항률이 전 기종에서 99.17% 이상을 기록해 세계 항공사 평균보다 1%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야! 힘 빼세요! 가만히 계세요! 체포됐습니다. 전후인을 선웅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도 안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경찰권을 부여받은 승무원들은 포박은 물론 테이저건 사용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컴투스웨이! 이쪽으로! 컴투스웨이! 비상시 승객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탈출을 인도하고 안전한 대피를 마무리 짓는 훈련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안전 위해 요인을 보고한 직원을 연 2회씩 포상하는 등 절대 안전의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제 뒤에 사진을 보시면 나란히 헌화를 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했습니다. 평소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던 여당과 야당, 이날만큼은 한마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는데요. 그런데 함께 언급한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황유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건데요. 들어보시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여야의 공세는 논평에서도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국민을 위해 통합과 상생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한다며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노무현의 정신을 짓밟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치인들이 언급한 노 전 대통령의 말은 이 대부분 취임사 때 등장한 어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은 하나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요. 동북아 시대를 열자는 주제로 남긴 취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국리와 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화두를 띄운 연금 개혁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 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에 44%를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입니다. 저는 1% 차이,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닙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을 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법 앞에 평등 실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내세운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며
공수처 리더십 공백도 해결된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마신 술의 양을 거짓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입니다. 최대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 계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 등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혐의 입증이 쉬운 반면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다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중 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이란 단서가 달렸는데 결국 만취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사고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술 때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김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 씨가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는 모습과 사고 현장이 직선 도로인데도 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동석자들 조사에서도 김 씨가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를 최대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장 실제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정상운전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안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지사는 김 씨에게 8,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5,300만 원은 충청남도도 안전지사와 함께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안전지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고 배우자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대 시속 200km로 외제 차량을 몰면서 이른바 칼치기를 하는 등 위험 운전을 일삼은 폭주단체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포르쉐나 BMW 등
외제차 소유주 위주로 모여서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누빈 3개 폭주단체 소속 26명을 붙잡아서 최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과 14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를 시속 150에서 200으로 달리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마치고 지금 막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구속 영장 심사가 오늘 12시부터 시작이 됐고 심사가 마무리됐고 이제 김호중 씨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화면을 크게 보여주실까요? 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잠시 뒤에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는 대기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김호중 씨 나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12시부터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 김호중 씨는 1시간 앞인 오전 11시에 법원에 도착을 해서 영장 심사에 임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신문이 종료가 됐고 김호중 씨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제 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구속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짧게 잠시 김호중 씨의 어떤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가 이 소속사 대표와 관계자도 함께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에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이죠. 이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서 사흘 전에 김 씨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어제 그 공연을 일정대로 소화를 한 뒤에 바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12시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됐으니까 1시간 좀 넘게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서 조남관 변호사가 지나가는 모습이 화면에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이제 김호중 씨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호중 씨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정화석감이 들고 나왔는데 제가 맨날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김호중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모양을 봤을 때는 짧게나마 무슨 입장을 전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호중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12시부터 1시간 약간 넘게 좀 진행이 됐고요. 영장 심사를 마치고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중 씨가 지금 잠시 뒤에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 심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판사의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들어볼까요?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정화석감이 들고 나왔는데 제가 맨날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네. 앞서서 법원에 출석을 할 때도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입장만 남겼고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강남경찰서로 김호중 씨는 이동을 해서요. 유치장 안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결과가 몇 시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게 늦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저녁 무렵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호중 씨가 법원을 떠나서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르면 오늘 저녁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우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서는 이른 더위가 누그러들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도 보이고 있는데요. 따뜻한 늦봄 수준이지만 햇살이 구름에 가려진 데다가 가끔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날씨가 더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덥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에 여름 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또 지역별로 다른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지역별 정보 잘 확인하셔서 날씨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오늘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 곳곳에서는 공기가 다소 답답합니다. 현재 인천과 충청, 전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충남 지역에서는 종일 농도가 짙을 걸로 보입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 곳곳인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는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남부 산간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진 동해안 지역은 하루 만에 기온 변화가 극심합니다. 강릉과 포항 낮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12도에서 13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날씨는 따뜻하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나들이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휴일 오후 서울 등 곳곳에서 시작돼서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해가 구름에 가려졌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여전히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하겠으니까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